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아침 이재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예인입니다.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됐습니다. 오늘은 1월 9일 월요일이고요. 날은 좀 풀렸는데 주말부터 미세먼지가 오늘도 좀 뿌연 것 같은데 날씨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박소연 기상캐스터. 네, 날씨 요정 박소연입니다. 황사의 초미세먼지까지 올겨울 들어 최악의 공기질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번 주 중반까지는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바깥 활동을 최소화해 주시고요. 나오실 때는 KF80 이상의 마스크를 착용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주말에 외출했다가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숨을 쉴 때도 좀 답답한 느낌이었는데요. 호흡기 건강 관리 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날씨 어떤지 구체적으로 전해주세요. 네, 이번 주 추위 걱정은 좀 덜 하겠습니다. 평년보다 기온이 높아서 비교적 포근한 날씨가 이어질 텐데요. 주 후반으로 갈수록 기온은 더 오르겠습니다. 현재 수도권과 강원, 충북에는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대기 정체에 중국발 스모그까지 유입되면서 오늘 중부를 중심으로 대기질이 탁할 텐데요. 그 밖의 지역도 일시적으로 먼지 농도가 높겠습니다. 오늘 아침까지 곳곳으로 빗방울이 떨어지거나 눈이 날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특히 중부 내륙을 중심으로는 도로 살얼음이 어는 곳이 있을 텐데요. 교통안전에 주의하셔야겠고요. 오늘 밤부터 내일 새벽 사이 동해안에는 5mm의 약한 비가 내리겠습니다. 이 시각 현재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대부분 지역 영상권으로 서울은 3.7도, 대전은 0.3도, 대구는 영하 2.7도 가리키고 있습니다. 오늘 한낮에도 대부분 10도 안팎으로 비교적 포근할 텐데요. 서울은 6도, 광주는 10도, 부산은 14도가 예상됩니다. 동해안을 중심으로는 대기가 여전히 건조합니다. 화재 사고에 주의하셔야겠고요. 이번 주 금요일과 토요일에는 전국에 비 소식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화제 이슈를 발빠르게 전해드리는 모닝 브리핑 순서입니다. 허주연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첫 번째 이슈부터 전해주시죠. 네, 첫 번째 이슈 축의금 챙기고 퇴사입니다. 입사한 지 한 달 만에 결혼식을 올린 신입사원이 신혼여행을 다녀온 뒤에 이 퇴사했다는 사연이 전해져서 누리꾼들 사이에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 중심으로요. 결혼식 4주 전에 입사하고 신혼여행 후에 퇴사한 직원이라는 제목의 글이 퍼졌는데요. 이 글 작년 12월에 누리꾼 A씨가 작성한 것인데 최근 어이없는 일을 당해서 이 글을 적어본다라고 운을 뗐습니다. A씨에 따르면요. 한 직원이 결혼식 한 달 전, 그러니까 약 4주 전에 입사를 해서 회사 직원들의 축하금은 물론이고요. 관련 업체의 축의금과 화환까지 모두 받았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이 신입사원이 신혼여행을 갔다가 돌아온 날 회사에 퇴사를 통보했다고 합니다. 이 사연이 퍼지면서 누리꾼들 사이에서 이 결혼식 축의금 관련한 논쟁이 한창입니다. 많은 동료들이 직접 가거나 혹은 뭐 축하의 의미 전해줬을 텐데 신혼여행 갔다 온 후에 바로 퇴사를 했습니다. 동료 직원들은 좀 황당하긴 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심지어 이 신입 직원이 챙긴 축의금이요. 한 달 월급보다 많았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A씨가 말하기를 아니 이런 식으로 혹시라도 피치 못할 사정으로 퇴사를 하게 됐으면 사내에 이 단체 채팅방이나 메일이 있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사정도 설명을 하고 이러저러해서 퇴사하게 됐다라고 하면서 송구하다. 이 사과의 말도 전하고 사직 인사도 해야 되는데 이런 과정이 전혀 없었다고 하고요. 자그마한 답례품 하나 없이 그야말로 축의금만 챙기고 이 소위 입을 싹 닦았다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 그게 너무 괘씸한데 나이도 30대여서 사회생활 아예 몰라서 이런 것도 아닌 것 같은데 혹시 축의금 돌려받을 방법은 없느냐라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퇴직을 하더라도 축하해준 다른 직원들한테 감사의 인사말이라도 좀 남겼으면 괜찮았을 그렇죠. 텐데 그 다른 직원들이 괘씸한 마음이
들었을 법도 해요. 네. 누리꾼들은 어떻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누리꾼들 화가 났습니다. 취직이 단순한 결혼식 들러리용이었냐? 어떻게 저런 잔머리 굴릴 생각을 하냐라고 하면서 주로 신입사원을 비난하는 글들이 다수였고요. 또 주목할 점이 이런 경험이 있었다라는 누리꾼들 댓글도 다수 달렸는데요. 예전에 다녔던 회사에서 이 신입 직원이 이렇게 행동한 적이 있는데 그래서 그 회사에서는 입사 1년차 이상에게만 축의금을 지원한다고 사규가 바뀌었다라는 댓글도 있었고요. 또 나이 지긋하신 분이 이 자녀 결혼식을 챙기고 퇴사한 사례도 있었다라고 하고 또 정말 심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입사 후 한 달 만에 결혼하고 신혼여행 일주일 휴가 써서 다녀오고 그 보름 후에 추석 상여금 받자마자 퇴사한 직원도 있었다라는 댓글이 달리기도 했습니다. 아니 축의금 논란은 끊임없이 있었는데 네. 요즘엔 또 이런 문제가 또 있군요. 요즘엔 이직이 잦아지고 막 이러면서 네. 이런 일들이 있네요. 자, 축의금과 관련된 얘기였고요. 다음 이슈 가겠습니다. 네, 다음 이슈 와사비 테러 논란입니다. 이번에도 속상한 소식인데요. 일본의 무비자 관광이 재개가 됐습니다. 그 이후에 이 한국 관광객들이 일본으로 많이 가고 있는데요. 한 한국인 관광객이 후쿠오카의 한 초밥집을 방문했다가 와사비 테러를 당했다는 사연이 전해져서 누리꾼들 공분하고 있습니다. 와사비 테러라고 하는 것은 이 일본의 대표적인 음식인 초밥에 먹기 힘들 만큼의 와사비, 그러니까 고추 냉이를 너무 과하게 많이 넣어서 일종의 테러를 하는 식으로 음식을 제공하는 걸 얘기를 하는데요. 이 사연이 전해지면서 우리나라 네티즌들이 해당 식당에 별점 테러까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와사비 테러, 기사로 종종 본 적은 있습니다. 네. 이게 처음이 또 아닐 텐데요. 해당 여행객, 심지어 줄을 서서 기다렸다가 그 식당에 입장을 했다고요. 네, 이 여행객이 지난 4일에 이 후쿠오카에 있는 유명한 초밥 체인 전문점을 방문을 했는데요. 이 집이 워낙 맛집이었던 탓에 무려 30분 정도 줄 서서 기다려서 음식을 먹게 됐다고 합니다. 작성자는요, 신이 나서 이것저것 많이 시켜 먹었는데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와사비 양이 너무 많아서 도저히 음식을 먹지 못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이상해서 초밥을 열어봤더니 와사비를 저렇게 한 숟가락이나 넣었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요. 저게 실제로 이 B 씨가 지금 작성자가 공개한 사진인데 이 생새우회를 들춰낸 초밥용 밥 위에 와사비가 한 움큼이나 올라가 있는 모습 그대로 확인을 하실 수가 있는데 작성자는 앞서 먹었던 초밥과 너무 달랐다는 점이 정말 확연하게 드러났다고 하면서요. 같이 있던 가족들도 모두 놀랐다고 상황을 전했습니다. 아니 근데 이게 글쎄 그 식당에 이거 하던 분이 네네. 화가 나가지고 그 식당 주인한테 덤비는 걸 손님한테 이렇게 한 거 아닌가? 그랬을까요? 이게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는데 뭐라고 했을 거 아니에요. 식당에서 뭐라고 그랬답니까? 작성자가 네티즌들이 식당에 한번 얘기해봐라 네. 그래서 이 해당 사건에 대해서 식당이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식당 측 반응이 더 화가 납니다. 우리 가게에서 이런 요리는 있을 수가 없다. 장난으로 생각되는데 그냥 여행을 부디 즐겨달라. 이런 무책임하고 황당한 답변을 해서 공분을 더하는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이에 우리나라 네티즌들이 나섰습니다. 해당 식당 후기에 별점 1점을 남기는 별점 테러와 함께 항의성 글을 계속해서 남기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식당 측은 마음에 들지 않는 리뷰를 계속해서 삭제만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래요. 저희가 한국 관광객이 많이 가는 곳일 텐데 이렇게 되면 아무도 안 가면 되지 뭐. 그렇죠. 가지 말죠, 뭐. 그죠? 네, 이게 뭐 그리고 요리사는 자부심 같은 게 있는 건데 저렇게 하면 그 부끄러운 줄 알아야죠. 네. 네. 다음 이슈 전해 주시죠. 네, 세 번째 이슈, 은퇴 못하는 한국 노인입니다. 미국의 한 신문사가요, 한국과 일본, 중국 등 동아시아 등지에서 이 고령화가 급속도로 진행되는 탓에 은퇴 연령을 넘기고도 계속해서 일을 해야 하는 노인들에 대해서 조명하는 기사를 냈습니다. 이 신문사 현지 시각으로 7일 기사를 보도했는데요. 여러 동아시아 국가에서는 인구가 감소세로 돌아서고 또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젊은이들이 점점 줄어들면서 70대 이상의 고령에도 일을 해야만 하는 처지다라고 보도를 했는데요. 인구 구조의 변화로 각국의 연금 사정이 여의치 않아지면서 퇴직자들에게 다달이 먹고 살 만큼 충분한 연금을 지급하기가 어려워졌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네, 특히 동아시아 국가에서 은퇴 후에 일하는 노인이 늘어나고 있다 이런 얘기인데요. 미국과 비교했을 때는 어떤가요? 이 신문의 보도에 따르면 꽤 차이가 나는 걸로 보입니다. 이 신문에서 얘기하기로는 한국에서는 이 노인 빈곤율이나 일하는 65세
2세 이상 인구 비율이 각각 40%가량 된다 이렇게 분석을 했고요. 홍콩은 노인 8명 가운데 1명, 또 일본도 노인 4명 가운데 1명꼴로 일을 하고 있는데 미국은 18% 정도 수준이어서 미국과 비교하면 동아시아 국가들이 꽤 높은 수준이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노인들한테 주어지는 일자리는요, 청소일이라든가 마트일, 배달, 경비일 같은 상대적인 저임금에 체력적 소모가 큰 계약직 일자리가 대부분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저임금 계약직 같은 경우에는 기초연금 액수가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한국과 중국 또 일본 노인들의 이 평균 월 연금을 분석을 해봤더니 500달러, 우리 돈으로 63만 원 정도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나서 더 문제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오늘 모닝 브리핑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허주연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날이 확실히 풀리긴 풀렸어요. 네. 그래도 겨울이니까, 그리고 다음 주에는 또 영하 날씨가 보이던데 춥지요. 근데 이렇게 추울 때도 거리에서 우리 이웃들을 위해서 활동하는 분들이 계시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번에는 특별한 도서관에서 아주 특별한 봉사활동이 열렸다고 합니다. 그 현장으로 함께 가볼까요? 한겨울 추위도 뒤로 하고 특별 봉사활동이 진행된 세종시 한 도서관. 지금 오신 분들 이거 작성 안 하시면 부탁드릴게요. 기업 및 지역 내 봉사자들로 구성해 모였다는데 도서관에서 봉사활동이라 어떤 작업을 하는 걸까요? 오늘은 이제 봉사 활동을 겸해서 기업인들이 현장도 좀 찾아와서 좀 현장 분위기도 익히고 이런 또 봉사 활동을 통해서 이런 필요한 이런 사항이 있다는 그런 걸 좀 더 알리기 위해서 이런 이제 전달식과 함께 봉사활동도 겸해서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잘 못해가지고 혼날까봐. 다 교육 있고 교육 한번 해주실 거고 어렵지 않대요. 다 오늘 다 처음이셔가지고. 여기저기 우리를 필요로 하는 곳에 가서 봉사활동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 점자도서관에 왔습니다. 오늘 저녁에 어떤 봉사 하실 건가요? 책에 이제 점자를 붙이는, 점자 스티커를 붙이는 그런 작업을 할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대해서 좀 설명드릴게요. 오늘 이 자리는 시스템에서 기부금 500만 원을 기탁해 주셔가지고 기탁된 기금은 특수 전자 프린터 구매하는데 지원이 될 거예요. 기부금 전달식이 진행되고 회사에 가면 여러 가지 봉사활동에 이렇게 참여해 왔었는데 이런 기회는 또 처음인 것 같아요. 이어서 이곳 점자 도서관 지킴이 이준범 관장의 시각장애인에 관한 인식 개선 및 점자란 어떤 것인지 이해를 돕는 교육 시간을 가졌는데요. 시각장애면 흔히 아무것도 안 보이는 사람 이렇게 생각하기 쉽고 자세히 저희가 잘 모릅니다. 저도 중도에 시력을 잃었는데 그 전까지 아예 잘 몰랐었고요. 그 누구보다 고충을 잘 알기에 비장애인 대상 장애인 인식 개선 활동에 앞장서고 있답니다. 오래됐습니다. 그 중학교 3학년 때 처음 그 눈에 이상이 왔고요. 수술하고 그래서 한쪽 눈은 좀 보이다가 한 33 정도의 그 남은 시력까지 다 잃게 됐습니다. 20년 전에는 학생들이 책 한 권을 그 점자로 만들려면 한 학기가 다 지나가는 정도 시간이 걸렸습니다. 대학생들은 몇몇 학생들 빼고는 교재를 점자로 받는 게 거의 불가능했었고요. 점자는 손가락으로 만져서 읽는 문자를 말하는데요. 한글 점자의 경우 점자로 된 훈민정음, 훈맹정음으로 1926년 서울맹학교 교사인 송암 박두성 선생에 의해 창안됐는데요. 이 내용을 저희가 점자로 지금 인쇄를 다 해놨어요. 점자 일람표를 하나씩 다 드릴 건데 이 일람표를 보시고 이 점자가 이 글씨가 맞구나 하시면은 딱 붙이시면 되는 작업이에요. 처음에는 좀 많이 어려우실 수도 있는데 앞에 한두 글자랑 뒤에 한두 글자만 보시면 되거든요. 좀 책이 좀 두꺼운 거긴 한데 온 신경을 손가락 끝에 집중하고 점자를 확인해 보는데 처음 접하고요. 생각보다 조금 복잡하고 좀 시간이 많이 걸리는 작업인 것 같아요. 그렇게 진행된 점자 동화책 만들기.
프린트된 점자 스티커를 동화 내용에 맞춰 붙이면 되는 작업인데요. 평소 접하지 않은 점자이기에 작업이 쉽지만은 않은데 그중에서도 점자와 사투 중인 한 사람. 보조 선생님의 도움으로 점자의 원리를 알아보는데 단시간에 파악하기엔 다소 복잡한 구조. 도 기웃에다가 아니 저희 원리를 찾고 있어요. 원리를. 그러니까 이게 점태종 떼어서 붙여야 돼요. 네네. 그렇다면 점자는 어떤 원리로 만들어지는 걸까요? 점자는 왼쪽 위아래로 1, 2, 3점, 오른쪽 위아래로 4, 5, 6점의 고유 번호를 붙여 6점으로 구성돼 총 64개의 점형을 이루게 된답니다. 지읒의 0이에요. 아 이건 어느 정리 이해했어요. 그러면 이제 자꾸 보시면 우리가 기억, 니은, 철수야, 영이야 하듯이 이곳 점자 도서관을 이용하는 시각 장애인들이 사용할 점자 도서 때문에 허투루 작업할 수 없죠. 다들 자리를 뜨지 않은 채 점자 도서 만들기에 집중 또 집중하는 자원봉사자들. 잘 되시나요? 너무 잘하고 계세요. 되게 어렵네요. 이거 아주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앞이 잘 보이지 않는 시각 장애인분들이 아, 네. 이렇게 책을 읽었구나라고 생각하니까 뭐 무슨 생각이 드세요? 보이지도 않는 그런 상황에서도 공부도 하고 정말 이런 동화책도 읽고 이렇게 하는 그 애씀을 생각하면 잘 보이는 두 눈을 그냥 세월아 내월아 보내서는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최고가 아니어도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것이 진정한 봉사이고 나눔일 텐데요. 어떻게 작업은 잘 됐습니까? 아주 잘 붙어 있어요. 시각장애인들은 일반 인쇄된 그 책을 보기 어렵기 때문에 시각장애인들이 정보 습득하는데 가장 중요한 게 점자입니다. 하나하나씩 점자를 익혀가시면서 붙이니까 이런 점자에 대한 이해, 또 시각장애인들에 대한 이해도 높아지는 것 같고 의미가 있는 시간 같습니다. 잘하셨어요. 감사합니다. 최고의 봉사팀이었습니다. 사랑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뭐 기부금만 전달하신 분들보다는 현장에 오셔서 눈으로 확인하고 열악한 환경을 좀 더 느끼신 분들이 기부금의 필요성이나 아니면은 그런 기부금의 그 가치를 좀 더 느끼시는 것 같고요. 다들 만족하시고 다음에 또 기부를 하시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다들 좋아하시고 계십니다. 2023 개묘년 새해 어떤 계획을 세우셨습니까? 올 한 해는 주변을 둘러보고 우리 이웃과 함께하는 그런 따뜻한 한 해로 만들어 보는 건 어떨까요? 네, 이번에는 최신 경제 소식을 알기 쉽게 전해드리는 더 핫한 경제 시간입니다. 안근홍 기자, 박소림 씨,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뭡니까? 네, 요즘 해가 바뀌고 나서 네. 물가가 여전히 고공. 그렇죠. 힘들어. 그래서 너무 어려우신 분들 많습니다. 하지만 이제 코로나에는 고열이 안 좋지만 요거는 온도가 올라가면 좋습니다. 뭐가요? 나눔 온도. 아하, 나눔 온도요. 네, 이웃과의 나눔에 더 솔선수범하는 기업들에 대해서 오늘 좀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기업이 솔선수범해서 협력사와 또 지역사회의 어려운 이들을 돌보는 게 바로 사회적 책임이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준비한 오늘의 주제, 꽁꽁 얼어붙은 경제 한파를 훈훈한 나눔으로 녹이는 기업들입니다. 네, 지난해에 이어서 올해도 경기 침체가 계속되고 있죠. 그쵸. 이럴 때일수록 나눔의 소중함이 더 빛나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마음 훈훈하게 하는 소식이 많이 준비되어 있을 것 같은데 국내 기업들의 사회 공헌 활동 대표적으로 어떤 게 있습니까? 먼저 네. 신재생하면 떠오르는 기업입니다. 이 기업 네. 금융업과 건설업 등도 두루 다루고 있습니다. H그룹인데요.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달력을 무료로 제작하고 배포한다는 괜찮네. 소식입니다. 우리 앞서 VCR에서 보셨죠? 네. 해마다 이맘때면은 사실 그 눈이 불편하신 분들은 참 어려운 게 달력.
바로 달력 거는 재미를 좀 모르기 때문에 네. 그런 게 불편한데 시각 장애인들에게 지면 위에 도드라진 점 촉감으로 만져서 읽는 특수한 점자 달력이 당연히 필요할 수밖에 없죠. 네. 그래서 H그룹이 지난 2000년에 도움을 호소하는 한 시각 장애인의 메일을 받았고요. 이걸 계기로 매년 점자 달력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시각 장애인들에게 무료로 전달하는 게 벌써 20년 넘게 계속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시각 장애인 관련 단체들의 호응이 높아서 매년 부수를 확대를 하고 있고요. 최근 달력까지 포함하면 누적 발행 부수가 약 84만 부, 어마어마한 숫자죠. 네. 84만 부에 이른다고 합니다. 시각 장애인을 위한 점자 달력 꼭 필요하죠. 누구나 이제 새해가 되면 새 달력으로 바꾸면서 다짐을 하게 되잖아요. 네. 잘하고 있네요. 네. 그뿐만 아니라 H사는 또 깨끗하고 안전한 미래 세대의 삶을 위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도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친환경 에너지를 활용한 탄소 저감 캠페인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2019년에 산불 피해가 발생을 했죠. 강원도 속초 지역에서 43헥타르, 약 평으로 환산하면 13만 평 정도인데요. 산림을 복원을 했고요. 산불 피해 상징물을 설치해서 산불에 대한 경각심을 알리는 재난 복구 테마 숲도 조성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양평과 속초에서 이루어진 산림 활동은 20년 동안 약 10,000톤의 탄소 저감에 이바지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국내 기업들이 정말 다양한 분야에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있는데 사회공헌 활동 또 다른 건 뭐가 있습니까? 자, 이번에도 입꼬리가 올라갈 만한 훈훈한 그런 소식입니다. 자, 일본과 대한민국의 그 다국적 기업이죠. L그룹에서 소아암 아동들과 함께 합창 공연을 펼쳤다고 합니다. 자, 이번 합창을 위해서 봉사단 8명과 소아암 어린이 26명이 뭉쳤습니다. 완성도 높은 무대를 선보이기 위해서 지난해 9월부터 약 4개월간 정기적으로 모여서 연습을 했다고 합니다. 그 결과 지난달 10일 멋진 합창 무대로 많은 사람에게 감동을 선사했다는 후문인데 이 합창 공연은요, 소아암 어린이들의 꿈을 응원하는 사회공헌 캠페인인데요. 2017년부터 19년까지 총 3차례 디지털 음원을 발매하고 매년 발매 음원을 활용해서 천사들의 합창 공연을 진행해 왔습니다. 자, 이번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잠시 쉬었던 공연이 3년 만에 열리면서 더욱 주목을 받았습니다. 네, 아이들이 4개월 동안 정말 열심히 땀 흘려가면서 연습을 했네요. 네, 이 밖에 또 감동적인 소식도 있다고요. 있죠. 자, 엘사는 지난 2016년부터 한국 구세군과 함께 마음 온도 37도 캠페인을 펼치면서 소외계층 아동의 따뜻한 겨울나기를 도와왔습니다. 자, 이를 통해서 아동복지시설 80여 곳의 난방 설비를 개선하고요. 전국 지역아동센터와 취약계층 가정 등 100여 곳에도 난방비를 지원했습니다. 또 올겨울은 예년보다 추운 날씨가 예상됐던 만큼 지역아동센터 개보수 지원을 확대했다는 그런 기쁜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네, 이런 캠페인이 좀 꾸준히 지속돼서 더 많은 아이들에게 따뜻한 온정을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고요. 네. 소외계층에게 또 생필품을 후원하는 그런 기업도 있다고요. 네, 화학과 뭐 섬유 하면 특히 생각나는 기업입니다. 네. 기업 H사인데요. 소외되기 쉬운 사회적 계층의 생필품을 후원하는 다양한 나눔 활동으로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H사 본사가 서울 마포에 있거든요. 저도 가끔 뭐 지나가면서 보긴 했는데 이 마포의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취약계층 지원에 집중을 하고 있고요. 최근엔 마포구청을 찾아서 2023 희망 온돌 따뜻한 겨울나기 사업을 위해서 성금 4천만 원을 전달을 했습니다. 이렇게 지역사회 취약계층을 위한 성금 전달이 지난 2010년부터 계속되는데요. 후원금은 마포구 안에 있는 취약계층을 위한 긴급 생계비, 또 의료비, 주거비 같은 곳에 활용이 된다고 합니다. 2010년부터 이게 단발성으로 끝나는 후원이 아니라 10여 년 전부터 시작을 해서 이어가고 있다는 게 굉장히 놀랍습니다. 그렇죠. 그뿐만 아니라 H사가 2006년부터 또 이어오고 있는 게 있어요. 국내 사업장 인근 지역에 사랑의 쌀과 김치, 생필품 같은 걸 정기적으로 후원을 해왔는데요. 매년 2차례에 걸쳐서 전달한 사랑의 쌀이 지금까지 18,000포대를 넘었다고 합니다. 또 이런 후원은 일거양득의 효과를 거두고 있는데요. 쌀이 자매 마을인 경남 함암군에서 구매가 된 거라고 하네요. 그래서 후원 마을, 이 마을의 상생까지 도모를 할 수 있는 그런 뜻깊은 행사였습니다. 더불어 H사는 2008년부터 15년째 꾸준히 사랑의 헌혈 행사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 행사는 임직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서 진행이 되고요. 헌혈 후에 기증한 헌혈증은 한국 백혈병 소아암협회에 전달을 해서
백혈병과 소아암 어린이 환자들을 위해 사용된다는 아주 훈훈한 소식입니다. 진짜 훈훈하네. 네, 한겨울을 녹이는 따뜻한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이번엔 자동차 관련 얘기 나누겠습니다. 네, 자동차 관련 얘기 나누겠습니다. 이인철, 허주연 변호사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첫 번째 소식은 뭡니까? 네, 온라인을 핫하게 달군 영상들 준비했습니다. 차차차 핫클릭입니다. 첫 번째 영상. 네? 방금 뭐가 떨어진 거죠? 또 입니다. 뭐가 떨어졌길래? 뭐가 떨어진 뭐가 거죠? 뭐가? 뭐가 떨어졌습니다. 네. 주차된 차 위로 뭐가 떨어지긴 했는데 순식간에 휙 지나갔다고 합니다. 뭘까요?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죠. 뭐가 떨어졌지? 그러게요. 깜깜한 밤 주차된 차량 위로 뭐가 떨어집니다. 누가 돌이라도 진짜네? 던진 걸까요? 뭐가네? 저게 자세히 보니까 같은 곳에 주차했는데 이번에도 하늘에서 쿵쿵 떨어지죠. 이번에 두 개나 떨어집니다. 저게 다음날 운전자가 살펴보니까 정체가 모과였습니다. 어른 주먹만한 크기였거든요. 그러니까 큰 크기잖아요. 나무에서 떨어지면서 차의 일부분이 훼손되고 말았습니다. 차 위로 뭐가 떨어지나 했더니 진짜 그러게요. 뭐가가 떨어졌네. 누가 던진 건 아니고 진짜 나무에서 떨어진 거예요. 네, 나무에서 떨어진 겁니다. 바로 옆집에서 온 거였는데요. 옆집에서 심은 모과나무가 자라면서 운전자가 주차한 곳까지 가지가 뻗어 나온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뻗어 나온 가지에서 모과가 떨어지는 사고가 발생을 했다고 합니다. 이번 사고로 차량 본입 부분과 부착물이 파손이 되면서 수리비가 한 20만 원 정도 나왔는데요. 차주 주장에 따르면 네. 이미 사고가 일어나기 전부터 옆집 주인한테 뭐가 떨어질 수 있으니까 가지를 좀 제거해달라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미리 좀 요청을 했는데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다가 결국 이런 사고가 나왔다는 건데요. 옆집 주인은 내가 수리비를 물어줄 이유가 없다라는 식으로 대응한다면서 이 차주가 답답함을 토로를 했습니다. 네, 옛날에 그 오성과 한음 설화가 생각이 맞아, 나는데 옆집에서 감나무가 넘어왔는데 네. 그 감을 자꾸 대감이 따먹으니까 그때 오성이 문풍지를 딱 뚫고 그럼 이 팔은 누구의 팔이냐 이렇게 물었었잖아요. 맞아. 야, 그럼 이것도 조선시대 설화를 통해서 분쟁을 해결해야 되는가? 솔로몬 불러요? 그러게 2023년에 법으로 이걸 해결을 해야 되겠죠. 네.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전에 이제 사법시험 공부할 때 네. 뭐 나무에서 뭐 과일이 떨어져가지고 손해배상 책임이 어떻게 되냐 그런 거 공부할 때 아니 요즘에 이런 사고가 나나 그러면서 공부한 기억이 나거든요. 근데 실제로 이런 사고가 가끔 발생합니다. 이번 사건도 그런 사고잖아요. 그래서 민법에 다 규정이 돼 있는데 이 나무의 점유자는 이 나무의 관리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무가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거나 물건을 이제 손상하지 못하도록 이제 그 주의 의무가 있는데 만약에 이런 거를 충분히 알고도 주의 의무를 만약 해태했다면 손해배상 책임이 있는데 네. 근데 주차한 사람도 그걸 전했다 배상받기 어려울 것 같아요. 그걸 사실 알았잖아요. 그러면 또 그것에 주차를 하지 말고 또 계속해서 어떤 주의 의무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과실상계를 당할 여지가 있는데 그럼 제가 여기서 퀴즈를 낼게요. 네. 이게 이제 과일뿐만 아니라 이제 고드름 사고가 많이 나거든요. 네. 고드름에 맞아가지고 크게 다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 경우에 그 고드름 그 집주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가 있을까요? 근데 고드름이 집주인의 소유는 아니잖아요. 근데 그걸 아닐 것 같은데. 그 위험을 알면 미리 막 제거를 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럴까? 아니 이 고드름 다칠 수 있으니 위험합니다. 돌아가세요. 뭐 이런 문구라도 붙여놓거나 이래야 되지 않나요? 근데 그 집이 집주인이 직접 사는 게 아니라 세입자가 많이 살았으면 누구한테 책임을 져야 될까요? 그러면 세입자 책임인 것 같은데? 그거는 집에 딸린 게 아니니까. 그렇죠. 이제 법에 이제 공작물 책임이라고 해서 1차적으로는 점유자가 책임입니다. 왜냐하면 점유자가 제일 잘 알잖아요. 네. 그다음에 만약에 점유자가 이제 주임을 다했을 경우에는 2차적으로 소유자 책임인데 이런 소유자가 책임지는 경우 언제냐? 이 누수 때문에 피해가 많이 그렇죠. 발생하잖아요. 네네. 그런 누수 같은 경우에는 이 소유물 자체의 구조적인 하자이기 때문에 소유자가 책임져야 되고요. 그래서 항상 소유자나 점유자나 그 자신의 그 점유하는 그 소유물에 대해서 항상 주의임을 다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다시 모가나무로 넘어가서 모가나무가 옆집에서 넘어왔어. 너무 신경 쓰이니까 주인 몰래 가지치기를 했어. 그건 안 돼. 내가 직접 했어. 그렇지, 내가 직접 가위 가져와서 전지가위로 막 잘랐어.
그렇게 되면 이거 죄가 되는 건가요? 안 될 것 같은데. 오성이 문풍지 뚫고 넘어간 팔을 가지치기 해버리면은 큰일 제 나겠죠. 팔이 저린데요, 갑자기? 네,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 민법에서는 일단 요런 상황 규율하는 법이 있는데요. 네. 이렇게 되면은 일단 가지 제거를 먼저 청구를 하셔야 돼요. 아. 그래도 청구하고? 만약에 주인이 묵묵부답이다 그러면 그때는 해도 돼? 그때는 제거를 하실 수가 아, 있어요. 그래요? 그런데 주의할 점은 이 순서를 절대로 헷갈리시면 안 돼요. 청구를 먼저 반드시 하시고 그 다음에 제거를 하셔야 되는 게 만약에 말도 없이 이렇게 제거해버리면요. 형법상으로는 재물손괴죄에 해당할 수가 있고요. 그쵸. 아이고, 민법상으로도 권리남용에 해당할 수가 있어서 네. 손해가 있으면 배상을 해야 될 수 있거든요. 실제로 30년 동안 애지중지 기른 나무에 가지를 마음대로 잘라버렸다가 그렇지. 30만 원 배상하라는 손해배상 판결이 난 적도 있으니까요. 주의를 하셔야겠습니다. 일단 얘기를 하고 그쵸. 그래도 해결이 안 될 때 하는 거지 그냥 무턱대고 내가 하면 안 되고 그리고 내 나무는 내가 책임진다. 그렇지. 내 나무는 이런 내가. 생각을 해야 되는 네. 거고. 예, 알겠습니다. 다음 영상은요? 예,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영상입니다. 출고 2주 만에 이거 폭탄 맞았어요. 돈 폭탄이면 좋았을 텐데 이 폭탄이어서 너무 안타까웠다고 합니다. 또 뭐가예요? 예상하지 못한 폭탄을 2주 만에 맞았다고 그래요? 하는데요. 다른 운전자들도 이 영상 보시면서 좀 주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뭐지? 영상 함께 뭐지? 보시죠. 자, 국도 1차로를 달리는 운전자. 네. 그런데 갑자기 난데없이 뭔가가 이렇게 쏟아집니다. 바로 이거 하늘에서 눈폭탄이 쏟아진 겁니다. 뭐야, 정말 이거? 시야가 아예 가려져서 하마터면 무서워. 사고가 날 뻔한 아찔한 순간이었습니다. 지금 아, 쏟아지는 저 거 보세요. 위에서 위에서 쏟아진 겁니다. 쌓여있던 눈이 쏟아졌나 보다. 이 눈이 어디서 온 근데 출처가 있을 텐데. 그 위에 뭐 도로에서 트럭같이 쏟아져. 보이거든요. 저기 어? 차가 지나가면서 아, 보이네. 저게 제설차였다고요? 그렇습니다. 근데 출고된 지 2주밖에 안 된 차잖아. 그거 너무 억울하죠. 눈폭탄이면 운전자 마음이 찢어지죠, 진짜. 그렇습니다. 저 위에서 저기네, 저 떨어지는데 하면서. 맞습니다. 저 위에서 떨어지는 건데요. 네. 자, 이게 이 사고로 운전자의 차 전면이나 후면 유리를 포함한 윗부분 전체가 순식간에 눈으로 뒤덮였고요. 보니까지 찌그러졌다고 합니다. 아이고. 이번 사고로 운전자 정말 2주 만에 뽑은 차인데 속상함 느꼈겠죠. 다음에 또 이런 사고가 일어나질 않길 바라는 마음으로 영상을 제보를 했고요. 제설 작업을 할 때 정말 그 아까 위에 지나가는 거 보셨죠? 네. 지나간다면 반드시 도로에서 주행하는 차 주의해주길 바란다는 후기를 남겼습니다. 저렇게 될 줄 누가 근데 알았어. 저거 위에서 제설 작업하던 차도 저런 상황이 될 줄은 몰랐을 것 같고. 그쵸. 근데 저건 진짜 내려가다가 그냥 가다가 날벼락이네. 네. 진짜, 뭐 맞아. 제설차가 의도하지 않은 사고라는 네. 건 알겠는데 그렇게 될 경우에는 누구에게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이제 우리가 운전하다 보면 제설차뿐만 아니라 구급차, 소방차가 이제 과속을 하거나 막 신호 위반해서 막 가는 경우 있잖아요. 있죠. 그건 다 이해하잖아요. 네. 위급한 상황이니까 다 이해하는데 이 제설 차량도 긴급 차량에 분류됩니다. 네. 하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다른 교통사고가 났다. 그런다고 그 사람이 다 면책되는 건 아니에요. 이런 긴급차도 이 신호를 이제 준수한다든지 아니 교통 이 법규를 준수해야 될 의무가 있거든요. 그래서 고의는 없지만 이제 과실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 제설차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 그래요? 물을 수 근데 있군요. 그거 어쨌든 조심은 해야 되겠어요. 저 겨울에 어떤 사고, 나는 그냥 눈 때문에 미끄럼 사고 정도 생각했는데 그렇죠. 이렇게 이중도로 위가 있고 아래가 있는 도로에서 이런 조심해야죠. 위에서는 밑으로 쏟아질 그렇죠. 우리 그렇네요. 비 많이 왔을 때도 그렇잖아요. 맞아요. 저쪽에서 쫙 튀기면 어떤 때는 안 보여요. 택시 기다리고 다 있다가 가리죠. 고인물에 화해하고 맞아, 옷 다 맞아. 젖고 막 그런 경우도 있고. 야, 이런 게 있네. 네. 자, 다음 영상은요? 네, 끝으로 준비한 영상입니다. 리어카는 차일까요? 보행자일까요? 입니다. 하잖아, 카. 미역한데 그래요. 그러게요. 골목이나 도로를 주행하다 보면 이 카를 모시는 분들, 이분들 종종 만나곤 합니다. 이때 사고가 나면 순수레가 차로 취급을 받을지 아니면 그냥 보행자로 취급을 받을지 영상을 보면서 함께 고민해 보시죠. 자, 골목길을 주행하는 운전자, 골목길을 잘 주행하고 있는데 저쪽 이제 횡단보도 근처에 와서 저렇게 리어카를 만나게 됩니다. 네. 자, 운전자가 좀 서면 되는데 잠깐 아유. 지나가려고 하는 순간 저렇게 리어카 운전자, 노인이 뒤로 넘어지는 사고가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아니 운전자 잠시 기다렸다가 지나가도 될 뻔했는데 그 부분이 좀 아쉽네요. 예. 차에 저렇게 된 거예요? 차에 잠시 저렇게 된 거는 아니고요. 이제 아니에요? 노인이 좀 놀라서 이렇게 아하. 넘어진 건데요. 저기 횡단보도 위였단 말이에요. 그렇죠. 횡단보도 위에서 네. 벌어진 사고잖아요. 경찰이 손수레를 끌고 오다 넘어진 노인을 그래서 보행자로 봤습니다. 보행자로 봤고요. 이번 사고를
12대 중과실 교통사고로 판단을 했다고 합니다. 어. 이러니까 운전자가 좁은 골목에서 손수레를 끌고 오는 노인이 그냥 넘어진 사고인데 이거를 차가 아니라 보행자로 보는 게 과연 맞느냐 이렇게 고민을 하소연을 한 거죠. 네, 이 손수레를 차로 판단해야 할지 혹은 보행자로 판단해야 그러네요. 될지 법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제가 이제 영어 공부를 하는데 영어에서는 차가 이제 종류가 많잖아요. 네. 그걸 통칭해서 vehicle이라고 합니다. SUV가 이제 vehicle의 준말이거든요. V가. 네. 근데 리어카는 사실 vehicle이라고 안 봐요. 이게 시험에서는. 그래서 이제 이 도로교통법에는 1m를 기준으로 해서 네. 이 손수레의 폭이 1m가 넘느냐 안 넘느냐에 따라서 넘지 않으면 이제 이게 자동차로 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행자로 보고요. 그래서 차를 운전하는 사람은 이 손수레를 끌고 가는 사람을 보행자에 준해서 주의임을 다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로 이제 횡단보도를 건너갈 때도 그다음에 이제 그 도로를 주행할 때도 항상 이 보행자다 생각하시고 주의임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가끔 손수레 끄시는 분들 보면 보행 그 도로로 가기에는 너무 좁아 보이고 차도로 가기엔 또 너무 불안해, 위험해 보여요. 어디로 가야 되는 게 맞아요? 일단 도로교통법 좀 보셔야 되는데요. 기존에는 유모차와 전동 휠체어 같은 보행 보조용 의자차까지만 보행자에 포함이 됐었어요. 그런데 작년부터 법이 바뀌었습니다. 네. 노약자용 보행기, 또 어린아이용 놀이기구, 그리고 방금 보신 것처럼 이런 폭이 좁은 동력이 없는 손수레까지 다 보행자에 이제는 포함이 돼요. 그래서 주의를 기울이셔야 되고요. 그리고 자전거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차마인데 운전자가 내려서 끌고 가게 된다면 이것도 보행자로 보거든요. 그래서 항상 보행자라고 생각을 하고 다니는 사람도 주의해야 되지만 운전하시는 분들 주의하셔야 되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기존에는 뭐 주택가 이면도로나 뭐 골목길처럼 이 보도와 차도의 구별이 없는 도로에서는 보행자가 먼저 차를 조심해서 가장자리로 다녔어야 되는데 이제는요 보도와 차도 구별 없는 곳에서는 마음대로 다닐 수 있어요. 그래서 차들이 더 조심을 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꼭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새롭게 달라진 도로교통법까지 한번 확인을 해봤고요. 이번에는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사건, 사고를 법의 관점으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얘기부터 나눌까요? 네, 그 법이 알고 싶다. 오늘의 네. 주제는 부모님 집에 잠깐 들어가 산 아들 증여세 내라고요. 입니다. 증여세를 내요? 아니, 부모님 집에 잠깐 살았는데 이거 세금 내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해를 돕기 위해 꽁트 준비해 봤습니다. 자, 집이 많은 부자 엄마 역할은 제가 하고요. 다 가졌는데 집이 없어, 이 아들은. 자, 이재영 님이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사연은 온라인 게시물을 바탕으로 재구성했습니다. 사연 속으로 고고! 전 요즘 너무 행복합니다. 40이 넘도록 장가 안 가던 아들 녀석이 올해 드디어 결혼을 하게 됐거든요. 아주 알턴니가 쏙 빠지는 기분이라고 할까요? 하지만 기쁨도 잠시. 아유, 자식을 결혼시킨다고 해서 엄마의 일이 끝나는 게 아니었습니다. 어머, 아우 큰일 났어. 이거 어떻게? 아들, calm down. 좀 진정해. 뭐 무슨 일이야? 아 있잖아 결혼식장 있고 하객도 있고 또 예쁜 색시도 있고 다 했는데 같이 살 집이 없어. 엄마 이거 어떻게 해? 먹여주고 키워주고 다 했는데 이제 내가 네 신혼집까지 구해줘야 되냐? 에휴, 자식이 아니라 웬수다 웬수. 일단 엄마가 이해했어. 엄마한테 그 서울에 놀고 있는 15억짜리 아파트가 있거든. 급한 대로 거기 들어가서 살아. 정말? 야 우리 엄마 최고다. 거기 나 공짜로 살아도 돼? 에이구, 그래 공짜로 우리 아들인데 뭐. 근데 명심해라. 그 아파트 너 주는 건 아니다. 신혼집 구하는 동안 잠깐 들어가 사는 거야. 알았지? 알았어 엄마. 역시 돈 많은 우리 엄마가 최고야. 나도 내가 최고라 생각한다. 그렇게 아들 부부는 제 명의로 된 집에 들어가서 신혼집을 꾸렸는데 어느 날 국세청에서 세금 청구서가 한 장 날아왔습니다. 아들 부부가 저희 집에서 공짜로 살고 있으니까 증여세, 즉 세금을 내라는 겁니다. 나보고 세금을 내라고? 엄마 어떡해. 나 집 살 돈도 없는데 세금 내래. 일단 또 컴다운 진정하고 너 국세청 가서 엄마가 말한 대로 말했어 안 했어? 아파트를 받은 게 아니고 잠깐 들어가 사는 겁니다. 이렇게 했어 안 했어? 당연히 그랬지. 그런데 세금을 내래. 컴다운. 엄마 어떡해. 그래. 아니 증여한 게 아니라고 했는데 증여세를 내라고 했다고? 아니 그게 말이 되나?
엄마가 아들한테 잠깐, 아주 잠깐 집을 빌려준 건데 그마저도 증여세를 내야 한다니 이게 사실입니까? 설마 저희 아들이 잘못한 거겠죠? 그렇죠? 그 이인철 허주연 변호사님, 아유 이혼 전문 변호사인데 미안합니다. 여러분 부동산에 대해서 물어봐서 좀 명쾌하게 알려주세요. 아니 아들한테 중요한 것도 아닌데 증여세 하나도 내라고. 이해가 안 되는데. 중요한 게 아니잖아. 들어가 살게 한 거지. 잠깐 그것도. 네. 네, 올해 결혼을 앞둔 예비 신랑 A 씨의 사연입니다. 네. 요즘 정말 금리가 높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예비 부부들이 전세금 구하기가 하늘의 별따기라고 합니다. A 씨도 같은 고민이 있었는데요. 다행히 예비 신랑에게 아주 방법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예비 신랑의 아버지가 은퇴한 뒤에 강원도에 주로 전원주택에서 살아왔거든요. 네. 그러면서 서울에 14억 원 상당의 아파트와 15억 원 상당의 아파트가 비어 있었다고 합니다. 구체예요. 그러니까 몰랐어. 요 아버지 어머니가 둘 중 한 집에서 잠시 살 것을 권유를 했고요. 예비 신랑은 고민 끝에 고민할 필요도 없죠. 뭐. 더 좋은 데 가서 사. 네, 둘 중에 더 좋은 그렇죠. 15억 원 상당의 아파트를 임시 신혼집으로 정하고 우와. 살았습니다. 13억 원이든 15억 원이든 아무튼 뭐 집이 없던 예비 신랑한테는 정말 좋은 기회였어요. 네. 근데 부모 집인데 진짜 월세도 안 내고 그냥 살았던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비 신랑은 부모님 명의의 집에 1, 2년 정도 잠시 살면서 네. 신혼집을 구할 돈을 마련할 생각이었는데요. 네. 집을 일단 물려받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월세나 이런 별도 비용을 부모에게 낼 필요 없이 공짜로 살아도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하지만 예비 신랑의 믿음과는 달리 얼마 뒤 국세청으로부터 연락이 왔는데요. 아파트를 증여받지 않아도 증여세를 내셔야 합니다라는 청구서가 도착을 한 겁니다. 아니 근데 주변에 보면 이 사연처럼 뭐 친척 집이나 혹은 뭐 가족의 집에 잠깐 사는 그런 경우 있죠? 네, 볼 네. 때가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항상 이게 증여를 받은 게 아닌데 증여세를 내야 하나? 이게 법적으로는 어때요? 증여세를 내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네. 우리가 다른 사람의 집에서 산다. 그러면 그냥 공짜로 살 수 있어요? 월세 내야죠. 당연히 월세 내야죠. 네네. 그런 개념으로 보면 돼요. 법에서는 부모 자식 간에도 남남으로 보기 때문에 네. 다른 사람의 집에서 무상으로 산다? 이걸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그만큼 월세를 내야 된다. 그래서 증여세를 내야 되는 게 원칙이고요. 다만 이제 부모님을 모시고 함께 사는 경우 있잖아요. 네. 그 경우에는 자식된 도리를 다하기 때문에 부양 의무를 이제 이해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 증여세는 나오지 않는데 이 부모의 집에 이제 단독으로 이제 그 자녀가 산다. 그럴 경우에 증여세가 원칙적으로 부과될 수가 있습니다. 부모 명의로 된 집에 단독으로 자녀가 들어가서 살 경우 월세만큼 이제 증여세를 내라 이런 얘기가 되겠네요. 근데 내가 살던 집을 자녀에게 공짜로 빌려주든 월세로 이렇게 빌려주든 그거 내 마음이잖아요. 근데 이게 여기에도 세금을 내야 된다는 게 전 좀 이해가 안 돼요. 저도 만약에 아들이 있으면은 또는 우리 부모님이 집이 있으면은 공짜로 살고 싶어요. 그래서 누구나 다. 그렇지만 이걸 다른 사람한테 빌려줬을 때를 기준으로 판단을 해보면요. 어쨌든 지금 임대료를 냈어야 되는데 그 부분 상당을 공짜로 이득을 보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국세청에서는 요 임대료 상당 이익을 부모가 자식한테 증여한 재산이다라고 동일하게 평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증여세를 매기게 되는데 네. 하지만 모든 경우에 다 증여세를 매기는 건 아니고요. 나름의 합리적인 기준 금액이 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요. 부동산을 이렇게 무상으로 사용한 이익, 그러니까 무상 사용 이익 상당의 증여 재산에 해당하는 부분을 증여재산 가액이라고 정하고요. 5년 단위로 합산했을 때 이 합산액이 1억 원을 넘게 되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만 증여세를 부과를 하고요. 1억 원 이하인 경우에는 증여세를 내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증여 가액이 1억 원이 넘느냐 넘지 않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네요. 네. 근데 이 금액을 계산하는 공식이 있는데 네. 제가 사실 별로 수학 공식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근데 공식을 말씀드릴게요. 자, 부동산 가액 곱하기 연 2% 곱하기 3.7908인데 뭐야? 이게 좀 뭐 복잡하시죠? 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럼 도대체 내가 얼마의 이익을 받았느냐 그걸 계산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네. 부동산 가액이 연 2%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동산 가액이 연 2% 정도 이익을 받았구나. 그거를 1년치로 계산하는 게 아니라 5년치를 계산합니다. 그러면은 곱하기 5를 해야 되는데 왜 3.7908을 했느냐? 이거 연금의 현가 계수라고 해서 그 5년치를 현재로 미리 계산하기 때문에 조금 이제 그 금액이 내려가는 거예요. 미리 계산해. 공식이 좀 그 숫자가 내려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3.7908이라는 게 나왔고요.
그래서 2%의 무상 사용률을 1년간 부동산 사용률을 고려해서 정한 비율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15억짜리 집이다 그러면은 무상 사용 이익을 1억 1,372만 4천 원 정도로 이제 나온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연 1억 원이 초과할 경우에는 증여세가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15억짜리 아파트로 계산하니까 증여 재산가액이 1억 원을 넘어가니까 증여세를 내야 된다 이거잖아요. 그럼 13억짜리 아파트를 선택했다. 그러면 결과는 빠밤 빰빠밤 빰빠밤 선택했어 13억. 그럼 달라지죠? 달라졌어요. 네, 그게 13억이 딱 기준점 정도 지금 상황에서는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요, 이 13억이라는 아파트를 계산을 해보면요, 연 2%의 무상 사용료율을 곱하고 여기 아까 이 변호사님께서 설명해주신 그 숫자 3.7908을 곱하면요, 무상 사용이익이 1억이 안 돼요. 9,800만 원 정도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1억이 안 되니까 여기에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가로 13억 원을 기준으로 보시고 13억 이하의 경우에는 증여세를 내거나 세금 문제를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되고요. 13억 넘는다고 하면 증여세 좀 고민해 보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15억을 한번 증여세를 한번 계산을 해보면요. 지금 무상 사용이익을 아까 그 말씀드린 공식에 대입을 해서 계산을 해보면 1억 1,000만 원 정도가 나오거든요. 그럼 이걸 다 뭐 증여세로 내야 되냐? 그건 아니고요. 성인 자녀 5천만 원까지 증여세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잖아요. 이 부분도 공제를 받으셔야 되고 또 3% 신고세액 공제도 또 받으셔야 되고요. 여기에 세율 10%를 적용을 하면 최종적으로는 618만 원 정도 증여세를 부담하셔야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자식에게 무상으로 내 집에 살게 하려면 13억 이하네. 네, 그렇죠. 13억이 넘어가면은 이거 세금을 내야 되는 거네요. 네. 예. 있으세요? 있으세요? 없는데. 우리는 뭐 고민을 어쨌든 뭐. 알았어요. 13억 기준이네. 네. 알아는 두는 거죠. 예, 뭐. 알아두는 거죠. 뭐. 알아두는 거야 뭐. 뭐 알아는 뭐 또. 그럼. 맞아. 그 법이 알고 싶다.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나 누군지 모르겠어? 누구셔요? 살면서 겪게 되는 모든 고민을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립니다. 용한 상담소 이호선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그런 적 없으신가요? 아, 그거 뭐였더라 하면서 어떤 단어가 기억이 안 나서. 아우, 자주 있죠. 그죠. 뭐 꼭 한 번쯤은 다 가지고 계실 것 같은데요. 특히 나이가 들면서 이런 증상이 심해졌다면 오늘 사연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상은 실제 사연을 바탕으로 각색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맞벌이를 하고 있는 50대 여자입니다. 아직 한창 일할 나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요즘 들어서 자꾸 단어가 기억이 안 나서 큰일이에요. 사람들이랑 대화를 하다가도 아, 그거 있잖아. 그거 그래, 맞아. 뭐더라? 하면서 자꾸 말문이 막혀요. 지난주엔 회사 동료들이랑 밥을 먹었거든요. 거기서 제가 얼마 전에 병원에 가니까 나보고 그거 조심하라던데 뼈에 구멍이 숭숭 뚫려서 아픈 그거 있잖아 하니까 사람들이 듣다가 뭐? 골다공증 말이야? 골다공증도 몰라? 하더라고요. 창피했어요. 제가 그 단어를 모르는 것도 아니거든요. 근데 이상하게 그 순간에는 머릿속에 기억이 잘 안 나더라고요. 또 사람 이름을 꼭 한 글자씩 틀려요.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을 마카롱 대통령이라고 한다든가 소아과 조수미 씨를 김수미 씨라고 부른다든가 그래요. 유명인 이름도 헷갈리는데 직장 후배들은 어느 정도겠어요. 요즘엔 누구씨라고 안 부르고 다 저기야 라고 통일해서 불러요. 문제는
기억력이 떨어지니까 자신감도 같이 떨어진다고 할까요? 사람들 앞에서 말하는 게 점점 무서워지더라고요. 젊었을 땐 이 정도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 건망증이 심해져서 이러다 치매가 되는 게 아닐까? 이게 다 전조증상이 아닐까 하는 걱정이 들어요. 자꾸 단어가 안 떠오르고 깜빡깜빡하는 저. 설마 이 나이에 벌써 치매를 걱정해야 하는 건 아니겠죠? 고민이에요. 아유, 저도 아니, 나이가 들면 저거 잦아져요. 그죠. 네. 저희 어머니 보는 것 같았어요.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을 마카롱 대통령이라고. 사실 웃어넘기는 것도 한두 번이지. 사연처럼 정말 깊은 고민하실 수 있거든요. 아니, 저거 뭐 이런 게 많아요. 예, 우리가 단어가 이제 중년이 넘어가면 다 그거 있잖아, 거시기. 그렇죠, 거시기. 이렇게 많이 되죠. 옛날 표현으로 하자면 까마귀 고기를 삶아 먹었나? 맞아요. 이런 맞아요. 표현들 어른들 많이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보통 중년이 됐을 때에 내가 중년인가를 판단하는 지표 두 가지가 있다 보통 이런 농담을 하는데요. 하나 첫 번째 모이면 아픈 얘기하고 흩어지면 병원 간다. 이러면 이제 우리가 중년이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고 또 한 가지는 만났을 때 호칭이 모두가 다 자기야 있잖아 거시기 이렇게 가면 중년이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모두가 그런가 보다 싶은 순간이 있지만 어느 순간 갑자기 내가 왜 이러지? 라고 하는 심각한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리고 진지하게 내가 무슨 병이 있는 건 아닌가? 혹시 치매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경우가 있는데 의외로 막상 진지해지면 누구한테도 얘기 못하는 경우들 많이 생겨나거든요. 그쵸. 자, 오늘 하나씩 좀 풀어가 보고 해법도 네. 좀 찾아보죠. 근데 저는 들으면서 마음이 좀 아픈 게 우리 이재용 아나운서랑 수림 씨가 너무 공감하는 우리 선배님들은 어떡합니까? 네. 아이고 젊어서 좋겠어. 아니 그럼 저는 지금이 아니라 예전에도 저는 깜빡깜빡 잘하긴 했었어요. 그래요? 근데 사람 이름을 잘 기억 못하는데 이호선 교수님 성함이 정말 기억하기 쉽잖아요. 그죠. 근데 친분 돈독해지기 전에 제가 분명히 외웠거든요. 근데 기억이 안 나는 거야. 그래서 철도랑 연관이 있었던 것 같은데 뭐지 이러다가 호남선. 근데 뭔가 이상한 거야. 그래서 1호선, 2호선 하면 기억이 되는데 갑자기 생각이 안 날 때 있어요. 호남선으로 기억하는 절대 호남선 아닙니다. 경부선도 아니고 우리 2호선입니다. 한참 차 마시면서 얘기하고 이러다가 옛날 무슨 배우나 가수 이름. 그래요, 맞아. 아니 왜 그 노래 불렀잖아. 왜 그저 어떻게 생기고 누구지? 찾잖아. 그죠. 인터넷 뒤져보고. 다 이런 기억이 한 번쯤 있는데 이호선 교수님 너무 말씀 잘하셔서 그런 적이 없을 것 같아요. 저는 가끔 제 아들 이름이 생각이 안 납니다. 아마 너나 할 거 없이 다 그런 경험들이 있으실 텐데 이를테면 뭐 우리 박수림 씨 같은 경우는 저는 이분을 박순무당으로 생각을 했으니까요. 우리가 연상을 해서 맞아, 영상. 이렇게 이름을 생각해낸다는 거는 사실 우리가 뭔가 아직 남아있는 기억의 조각, 그 끝자락이 있다는 거라 그래도 괜찮은 편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렇게 뭔가 생각이 나는데 단어가 알듯 말듯 하면서 그 단어가 튀어나오지 않는 것. 혀, 설, 끝단. 말이 혀의 끝에 달려있는데 나오지 않는다 해서 설단 현상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요? 이런 설단 현상이 있다는 건 아는데 중요한 건 그 설단 현상이 나에게 자주 발생하면 그건 고민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막상 우리가 이런 상황에 내가 도대체 왜 이런가 아픈가 이리 생각하시겠지만 기본적인 원인은 노화가 맞고요. 다만 이 노화 과정에서도 내가 이 단어를 보통 기억이 안 나더라도 한 5분 이내에 보통 아무리 뭐 해도 10분 이내에 그 단어가 생각난다. 문제되지 않고요. 정말 최악의 경우 다음 날이라도 생각나면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근데 문제는 아무리 생각해도 그 단어가 2박 3일이 지나도 생각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좀 문제가 될 수 있고요. 또 한 가지 힌트가 주어진다면 생각난다? 별 문제 되지 않아요. 이거는 우리가 자연스럽게 여러 가지 원인을 통해서 생겨날 수 있는 현상이기 때문에 이 정도면 괜찮습니다만 그게 아니라 아무리 생각나도 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지표 있죠. 이게 단순히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 건 괜찮지만 이 볼펜이 뭐에 쓰는 물건인고 그러면 이런 상황이 된다면 한 번쯤은 검사를 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아마 지금 시청하고 계신 많은 분들도 그래 저거 내 얘기야 깜빡깜빡 하는데 정말 속상해 죽겠어 이거 어떻게 하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집중해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솔루션입니다. 1일 2인 대화 또는 20분 통화하라.
옛날에 저희 어머니가 산골짜기에 살 때 한 10년 정도를 외부 사람을 접촉하지 못하고 그렇게 저희 가족만 살았던 적이 있다 그래요. 그럴 때 오랫동안 젓가락질 10년 동안 안 하고 10년 만에 초대를 받아서 다른 집에 가서 밥을 먹는데 네. 젓가락질을 못 하겠더래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오랫동안 누군가와 대화를 하지 않고 말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말하는 법 자체를 잊어버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무인도에 혼자 남겨진 그래, 영화를 맞아. 보거나 아니면 화성 같은 데 혼자 남겨진 이런 영화를 보시면 계속 누군가 배구공을 대상으로 이야기를 하던지 아니면 맞아요. 어떤 특정한 상황을 두고 혼자 중얼거리는 영상들을 굉장히 많이 맞아요. 보시게 될 텐데 네. 이건 잊지 않기 위한 노력이고 잊어버리지 않기 위한 노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네. 정말 중요한 건 우리가 이렇게 설단 현상이 발생하고 뭔가 자꾸 말이 잊혀지는 것 같고 단어가 생각나지 않는다 싶을 때에는 가장 좋은 게 무엇인가 봤더니 역시 대화더라. 그런데 우리가 대화를 하는 과정에 굉장히 중요한 몇 가지 기억하셔야 될 게 뭔가 적어도 내가 대화를 할 때 배우자랑 대화하면 되겠지 싶겠지만 우리가 집안에서 대화하던가요? 거의 안 하고 우린 마치 거미 부부가 아닌가 서로 거미줄을 치는 부부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때 꼭 기억하세요. 배우자가 아니어도 하루에 적어도 2사람하고는 꾸준히 대화하려고 애를 쓰자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 우리가 이렇게 대화를 할 때에는 내가 2사람을 만나지 못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죠. 우리가 코로나를 지나면서 그 경험을 다 했다시피 그때는 전화통을 붙잡아서라도 20분을 이야기할 때 톡 같은 걸 하거나 문자를 하는 게 아니고요. 발화를 하셔야 됩니다. 말로 하는 것으로 2사람 이상 맞아. 혹은 20분 이상 전화통화를 하실 때 사실상 우리가 굉장히 내가 가지고 있는 단어도 보존하지만 맞아요. 새로운 환경과 만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과정이에요. 잊지 마세요. 2사람 혹은 20분 이상의 통화입니다. 저는 남편이 매니저다 보니까 하루 24시간 계속 대화를 해요. 그러니까 부부 금실도 좋아지는 건가요? 근데 수혜진의 집은 특수 상황이에요. 네. 그 일을 하니까 같이 발전적인 일을 하겠지. 그리고 네네네. 얘기를 하겠지. 그죠. 근데 웬만한 집은요, 부부간의 대화가 길수록 싸워요. 그런 집도 그래죠. 있어. 꼭 얘기하다 싸워서 아예 말을 줄이는 게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할 그 때. 댁이 그래요? 아니, 뭐 우리 옆집이 그렇죠. 옆집이 옆집이. 그렇죠. 늘 문제는 옆집이. 그렇죠. 그래서 흔히 저는 이런 표현을 씁니다. 싸움은 고통스러운 대화다. 이런 말씀을 맞아요. 드리는 게 정말 대화가 하고 싶은데 그 방법의 문제 때문에 대신 다툼을 선택하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말씀하셨던 것처럼 실제 배우자와 대화하는 시간이 2015년 기준으로 봤을 때도 64%가 1시간 미만입니다. 대부분의 가족이 30분 이내라고 대답한 집들이 훨씬 더 많거든요. 이 얘기는 사실상 우리가 막상 대화를 하려고 해도 가족끼리는 대화가 참 어렵구나. 그래서 저희 같은 여러 소통 전문가들이 대화에 관련된 일로 먹고 살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맞아요. 해보는데요. 분명한 건 우리가 수다라고 하는 게 단순히 말에 많은 정도가 아니라 수다 치료라고 하는 분야가 있을 정도예요. 그 얘기는 뭘 이야기하는가? 말을 내가 발화를 하면서 되게 어떤 사람과 대화를 한다는 건 그 사람이 내가 사용하지 않는 단어를 사용하고요. 또 그 사람의 맥락을 파악해서 이 상황 전체에서 어떤 말을 적절하게 사용할지를 내가 생각하게 하는 그런 효과도 내고요. 동시에 이 사람하고 대화를 하면서 사실상 내가 경험하지 못한 또 하나의 문화 덩어리를 접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과정을 통해 뭘 알게 되는가? 내가 원래 하는 말보다 훨씬 더 다양한 단어를 생각해내게 되고 사용하게 되고 발화를 하게 돼요. 그러면서 적어도 우리가 연상작용이라는 걸 하게 되죠. 네. 이 사람이 이런 단어를 쓰게 되면 여기에 따라서 다른 생각을 하게 돼요. 이를테면 이 사람이 물주머니 이런 말을 썼다. 네. 그러면 나는 평소에 이 말을 사용하지 않는 말이라면 그림을 떠올리게 되고 거기에 맞아. 따라서 내가 다른 상황을 또 연결지어서 생각하게 되는 것. 이게 연상작용이라고 할 수 있는데 수다를 떤다는 건 단순히 수다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일종의 언어 치료이자 동시에 감정 치료이자 동시에 이런 사고를 확장하는 역할 이런 것들을 동시다발적으로 하기 때문에 제가 적어도 2사람 이상 이야기해라 수다는 단순히 말뿐만이 아니라 치료 영역 그중에서도 언어 치료에도 들어간다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중요하네요. 근데 문제는 이제 그 치료를 위해서 대화하려고 앉았는데 단어가 기억이 안 나. 아하. 그게 뭐더라 계속 그런 경우 있잖아요. 근데 나이가 들수록 이 증상이 심해진다는 건 노화 현상으로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당연하죠.
그래도 다행인 건 옆 사람이 앉았는데 나랑 비슷하게 생각이 안 나는 건 참 공감이 되고 위로도 돼요. 감사하죠. 네. 그런데 이제 이쪽 친구는 너무 잘 생각을 하고 단어를 척척 얘기 잘 하는데 나만 단어가 떠오르지 않는다면 좀 화가 날 수 있는데 놀랍게 우리가 청년과 노인을 같이 비교를 해보면 100개의 단어를 사용한다 했을 때 노년의 경우에는 대개는 9.6개 정도가 생각이 안 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청년의 경우에는 7.6개, 2개 정도의 단어 차이가 나죠. 이건 아마도 전반적으로 노화가 우리가 단어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영향을 미치는구나 라는 걸 확연히 보여주는 말이라고 할 수 있고요. 놀랍게 그럼 어떤 게 가장 생각이 나지 않냐 봤더니 사람 이름이었습니다. 그래. 맞아. 이게 내 얘기만은 아니구나. 위로가 좀 되시죠?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자, 두 번째 솔루션 볼게요. 독서 15분 또는 노래 3곡을 불러라. 뭔가 계속 자극을 줘야 된다는 그렇죠. 뜻같네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자극을 준다는 거 매우 중요한 얘기인데 중요한 건 자극이 없어요. 주변에서 나와 얘기할 사람이 없는 경우도 많고 얘기를 한다 하더라도 어떤 사람은 내가 얘기할 기회마저도 가져갈 정도로 그 사람이 말이 많은 경우가 많거든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공부를 한다 생각하시면 좋은데요. 내가 자꾸 단어가 생각이 나지 않아? 어떤 단어를 설명할 때에도 또 다른 단어를 가져와야 되는데 그 단어마저 생각나지 않아 이럴 경우에는 되게 내게 주어진 정보, 내가 사실상 가지고 있는 단어의 숫자 자체가 많지 않은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다른 사람도 그러면 그 사람을 통해서 수다를 떨고 같이 얘기를 할 때 그 단어의 숫자가 늘어나는 건 사실이지만 내가 원하는 단어를 설명할 만큼이 아는 경우가 많고 내가 단어를 설명할 때 정의를 잘 못 내리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이런 경우 내 단어에 대한 것도 있지만 자신감도 많이 떨어지거든요. 자신감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2가지 방법 말씀드리는 겁니다. 하나는 뭐냐? 독서 15분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가능하다면 책을 읽는 것도 좋은데 소리 내서 하셔야 돼요. 무조건 소리를 내셔서. 소리를 낸다는 건 뭐냐면 책을 읽는다는 것, 때로는 다큐멘터리 같은 자막이 나오는 것들을 따라서 읽어보는 것도 괜찮아요. 보고 그 본 것을 말하고 말할 땐 내 귀로 한 번 더 듣는 거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머리에 또 한 번 떠올리는 겁니다. 이런 복합적인 과정이 반복되는 게 읽기라는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할 수 있다면 정해진 책을 약간 어려운 것들을 찾아서 읽으시거나 아니면 우리 드라마나 아니면 다큐멘터리 같은 거 나오시면 소리 내서 그걸 한번 읽어가면서 같이 한번 그 장면에 참여해 보세요. 훨씬 더 좋아지실 겁니다. 네. 책은 보통 이렇게 눈으로 보다가 이렇게 잠이 들죠. 그렇죠. 보면서 말로 뭔가 이렇게 말하고 따라하고 이런 노력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책을 읽어야 되는 이유가 하나 더 늘은 거고. 그럼요. 그다음에 노래를 부른다? 그 3곡? 네네. 세 곡은 꼭 불러보시기 바라는데 이게 단순히 뭐 흥이 차서 이렇게 노래도 있는데 중요한 건 내가 모르는 노래 불러보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처음 불러보는 노래 혹은 내가 잘 몰랐는데 이 노래를 정확하게 따라해 볼 수 있는 노래 있죠? 그러기 위해서 요새는 SNS도 좋고 유튜브 같은 게 너무 좋습니다. 틀어놓고 가사를 정확하게 하실 때 할 수 있다면 하루에 노래 한 곡 정도를 외워보시면 너무 좋아요. 이 외운다는 과정은 우리가 옛날처럼 안 외워집니다. 놀라울 정도로 안 외워져요. 뒤돌아서면 잊어버리잖아요. 그런데 노래는 거기에 멜로디가 붙으면서 훨씬 더 잘 외워지게 하는 이런 특성을 보여주는데 이 부분은 왜 우리 머릿속에 편도체라는 게 있는데 요거를 굉장히 활성화시켜줘요. 그러면서 기억을 강화하게 되는데 여기에 리듬이 붙고 그리고 우리가 친구들과 함께 만나서 노래방 가면 좋지만 요새 사실 우리가 노래방 갈 일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직장 다니지 않는 한은 노래방 갈 일이 많지 않거든요. 그럴 때 혼자 내가 이걸 나를 위한 일종의 치료다고 생각하시면 좋은 게 되게 일주일에 3번 1년간 음악 치료를 했던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서 기억력이 50% 이상 증가되었다. 이런 연구 결과도 있거든요. 그러니 나의 흥을 위해서, 나의 기억력을 위해서, 앞으로 만날 친구들과의 모임을 위해서라도 하루에 곡 3곡 정도 정하셔가지고 있는 힘껏 소리 외쳐. 누가 알던 모르던 노래들 잘 부르든 못 부르든 상관없습니다. 내가 외운다 생각하시고 하루에 3곡 정도는 반드시 불러보시기 바랍니다. 계단 말고 엘리베이터. 그거 있잖아요. 제가 아는 분은 그냥 평소에 얘기할 때는 괜찮은데 한 3명 정도 이렇게 모이잖아. 이상이 되면 단어가 생각이 안 난다. 그러니까 어렸을 때 뭐 발표하는 걸 까먹어서 친구들한테 창피한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트라우마 때문인지 누군가 자기를 쳐다보고 있으면
막 버버버버 하게 된다. 그죠. 생각이 하나도 안 난다. 그러니까 그러고 보면 뭔가 이렇게 단어가 떠오르지 않는 것도 심리적인 영향이 분명 크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러면 다른 분들이 보실 때 제가 굉장히 말을 잘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네. 제가 볼 때 이 말을 잘하는 것에는 자신감도 밑바탕에 있는 것 같아요. 그냥 얼굴만 봐도 좀 자신 있어 보이죠. 이런 것, 나는 좀 말을 잘하는 편이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죠? 네. 이걸 흔히 발화 자신감 혹은 화자의 자신감 이렇게 부르는데 기억력도 마찬가지입니다. 난 좀 기억을 잘하는 것 같아 이런 분들 계시죠? 네, 있어요. 이런 분들은 흔히 기억 신념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나는 좀 말을 못하는 것 같아, 기억이 좀 안 나는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시기보다 오늘 내가 비록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내가 요거 외우면 노래 3곡씩 부르면 더 말을 잘하게 될 것 같아, 기억을 더 잘하게 될 것 같아, 네. 자신감이 더 생길 것 같아, 이런 내 스스로 일종의 최면요법, 네. 자기 최면요법을 좀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분에게 이를테면 박수림 씨가 옆에 있다. 수림 씨, 내가 아무리 봐도 나 요거 하면 또 자신감이 좀 생길 것 같아. 그래? 그렇죠? 그렇지. 그럴 것 같지? 자신감 좋았어. 그렇죠. 이래 해줘야 돼. 그렇게 그죠? 옆에서 이런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맞아. 내 스스로도 자신감이 있다 말해보고 옆에 이렇게 그 감정적 도움을 한번 받아보신다면 훨씬 더 자신감도 생기고 실제 기억 신념이 좋아지면서 기억력도 향상될 겁니다. 근데 이제 붐업을 시키려고 뭘 좀 하자, 뭘 좀 해봐라 이러면 네. 나도 나 원래 이래. 그래, 맞아. 그게 아니, 참 안 좋은데. 이러면 김이 팍 세요. 맞아요. 팍 세죠. 이게 정말 자기를 포기하는 그렇지, 말인데 그렇지. 이 말이 자주 들려. 누가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일기 또는 메모를 즐겨라. 전 이거 굉장히 메모하는 중요하다고 거. 생각하는데요. 제가 여기 일기라고 썼지만 이 일기라기보다 제가 다른 표현을 하나 써볼게요. journaling이란 말이 있습니다. journaling? journaling. 예, journaling. 조금 이참에 굴려보는 것도 네. 좋죠. journaling이라는 건 일기랑은 좀 달라요. 일기는 하루에 있었던 일들을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정리해보거나 기억을 되살리는 과정이라고 본다면 journaling은 그날 있었던 일 중에 하나를 잡아요. 그다음 그 있었던 일을 아주 자세하게 한번 살펴 들어가면서 묘사해 보는 겁니다. 평가를 해보기도 하고요. 이런 저널링 기법은 대개 다른 말로 하자면 두뇌 정리법이라고 많이 사용이 돼요. 그래서 특정 일을 기억하는 것을 넘어서 이걸 비판적으로 평가해 보는 것까지 들어가는데 이걸 실제 6개월 정도 해봤던 그룹과 이걸 전혀 하지 않았던 그룹을 살펴봤더니 네. 창의성뿐만 아니라 놀라울 정도로 기억력 향상이 같이 일어났다는 연구 결과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한 번쯤 내게 오늘 있었던 일을 하나의 이런 작은 공책 같은 걸 준비하셔서 그 있었던 일 중에 하나를 딱 뽑아가지고 아주 자세하게 한번 기록을 해보시고 이것에 대한 이를테면 내가 오늘 어떤 식당에 갔어? 식당에 갔는데 식당 이름은 뭐였어? 그 식당에서 어떤 가장 맛있게 먹었던 건 어떤 그렇지. 메뉴였고 그 메뉴에선 어떤 냄새가 나고 어떤 맛이 나고 그 얘기를 그걸 먹으면서 나와 함께 먹었던 사람은 어떤 얘기를 했고 이런 얘기를 자세히 한번 적어보시면 놀라울 정도로 앞으로 그 식당과 관련된 이야기를 할 땐 그 장면들과 그 사람과 그 음식과 그때의 그 분위기 많은 것들이 동시다발적으로 마치 하나의 그 영화처럼 떠오르게 될 거예요. 이렇게 맥락을 중심으로 기억력을 향상시키는 방법 최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저널링, 일기의 기법을 일부 사용하는 거거든요. 근데 진짜 생각해보면 네. 어떤 단어가 딱 떠오르지 않아도 그 단어와 관련된 상황, 그렇죠. 스토리는 기억이 나서 막 우리가 설명하잖아요. 진짜 그런 것 같아요. 네. 요즘에는 진짜 특정 어딜 가고 그 집 이름이 생각이 안 나요. 네. 그게 관심이 없는 건지 내가 기억을 못하는 건지 그걸 모르겠어요. 사실 원인은 다양한데요. 이게 뭐 별로 의미가 없어서 그럴 수도 있고요. 아니면 중요하지 않아서 그럴 수도 있고 또 하나는 너나 워낙에 정보가 많아서 그럴 수도 있고요. 또 아니면 정말 너무 싫었던 사람이 그 자리에 앉아 있어서 그랬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우리가 일기를 쓰기가 조금 어려운 경우도 있죠. 메모? 그런 경우 메모. 너무 좋은 방법이에요. 짧은 메모를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수첩을 요새는 잘 사용하지 않고 휴대폰을 많이 사용하는데 휴대폰에는 다 메모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메모 기능을 여러분들이 사용하셔도 좋고 어떤 분은 이렇게 손바닥에다 볼펜 가지고 다니면서 그날 있었던 중요한 혹은 의미 있거나 기억하고 싶은 단어를 손바닥에 적는 분이 있더라고요. 저녁에 싹 씻긴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적어놨다가 나중에 다른 메모지에 이렇게 적어놓으시면 놀랍게 적어놓은 것들은 말이 가지고 있는 휘발성을 넘어서서
기록은 반드시 기억을 넘어서 역사가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삶이 다 날아가 버리는데 기록으로 남는다는 건 놀라울 정도로 우리에게 역사적 조각처럼 남거든요. 이중섭 화가는 껌종이에다가 소 한 마리 그리고 그래. 아, 그게 지금은 맞아. 엄청난 효과를 그려내는데 어쩌면 내게는 남아있는 역사가 없을 때 내가 작은 이 메모가 내게 남겨진 어쩌면 가장 중요한 조각의 역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거 일기 쓰기 싫으면 오늘 하루 가장 기뻤던 일 그리고 가장 힘들었던 일이라도 써내려가기 시작하면 그렇죠. 메모로. 글쓰기가 그렇게 좋대요. 너무 좋죠. 그리고 또 이제 양손을 쓰는 거. 그렇지, 그렇지. 양손을 쓰는 뭔가를 하면 괜찮겠다. 피아노. 바이올린 피아노도 하고 그렇죠. 악기 하면 그럼 악기 하나 하면 좋고 또 이중 언어가 그렇게 좋대요. 아. 단어장 가지고 다니면서 영어 단어 외우고 뭐 일본어 단어 외우든 중국어 단어 외우든 이런 거 그렇게 좋다고 그러죠. 사투리 쓰면 되지, 팔도. 그지 아니에요? 예. 그도 재밌죠.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아니, 주말도 그렇고 미세먼지 때문에 자연스럽게 밖에서도 마스크를 쓰게 되더라고요. 네, 마스크 꼭 착용하셔야 되고요. 호흡기 건강 관리도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저희는 내일 아침 7시 30분에 돌아오겠습니다. 행복한 아침,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채널 A